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믿기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드라마 같은 일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제 눈으로 똑똑히 겪은 일이에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억울해서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요.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 남들은 놀러 다닐 나이에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했을 때 그때의 뿌듯함은 말도 못합니다. 이제 내 노후는 조금 든든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세상에 그 집문서가 제 손을 떠난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늘 잠궈두던 그 집문서가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겁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 정신이 가물가물한가? 어디 딴 데 옮겨뒀나?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장롱 속, 이불장 속,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스쳤어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바로 제 손자가 그 집문서를 손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손자가요. 어릴 때부터 제 무릎에서 자라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떠먹여주던 그 애가 저 몰래 제 인생 전부인 집문서를 빼돌려갔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처음 눈치를 챈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손자가 제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시죠? 뭐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냥 쉬세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아이고, 내 손자가 어쩜 이렇게 철이 일찍 들었을까? 내가 복이 많네 하고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며칠 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원래 제가 쓰는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장보기, 약값, 공과금. 그런데 통장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어요.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돈을 잘못 이체했나? 은행에 가서 따져 물으니 대출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이라는 거 젊었을 적 장사할 때 말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며 그러더군요. 여기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집문서 담보로 대출이 나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장이라니요? 그 도장도 제 서랍 속 깊숙이 있던 거였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문서가 사라진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누가 제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제 손자였어요. 제가 이거 너 했지? 하고 물었을 때 처음엔 손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발을 뺐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오해해요. 하지만 제가 은행 서류를 들이밀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할머니 집문서를 손뗀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실직고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친구 빚을 대신 갚아주려다 그랬어요.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커졌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셨으면 어떤 기분 드시겠어요? 제가 키워온 손자, 제가 희생 다 바쳐 길러온 아이가 저한테 이런 배신을 한 거예요. 분노,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때 손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꼭 갚을게요. 그 눈물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가슴 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평생의 노후, 제 삶의 안식처,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문서를 그 애가 손댔다는 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자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고 은행에서 본 그 도장과 집문서 생각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단순히 손자가 실수로 집문서를 건드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그러니까 손자의 엄마가 이 일에 깊게 개입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를 처음 의심하게 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손자가 울먹이며 사정을 고백한 뒤 저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심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손자 애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상황이 있어서 제 집문서를 몰래 빼돌려 대출을 잡아놓은 걸 두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내 집문서를 빼돌려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 물정 모르시는구나. 애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냥 철없는 짓 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 말 들으니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어려운 살림에 몸이 부대껴도 제가 아끼던 반찬은 늘 싸주고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우리 손자 잘 키워주니 얼마나 고맙냐 싶어서요. 그런데 그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거라니. 내가 어떻게 내 편이 아니라 내 아들 편만 드냐? 내가 살아온 평생을 부정하는 거야? 이 집이 뭐라고 생각해? 내 피땀이야. 내 남은 인생이야.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 집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올 거잖아요. 손주 키우면서 지내다 보면 결국 물려주실 거면서 이번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손자의 철없는 실수만이 아니구나.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구나. 그제야 잃어버린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도장 보관 장소를 며느리가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손자가 혼자 집문서를 들고 은행에 갈 수 있었겠어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며 절차, 다 며느리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든 법적으로 해결하든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눈빛이 확 달라져서 제가 낯선 사람과 마주 앉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도 살자고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집안은 다 끝장이에요. 끝장이면 끝장이지.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어떻게 입을 놀려.
그때 방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울먹이며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다 갚을게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정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내가 갚아? 내가 무슨 돈으로 갚아?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힘으로 이 큰 돈을 감당하겠니? 내 엄마까지 이렇게 합세한 마당에 내가 어떻게 믿니? 그때였어요. 손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먼저 제게 그랬어요. 할머니 집 문서가 있으면 대출 받아서 급한 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그냥 엄마 말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 엄마가 먼저 시킨 거라고.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자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엄마를 끌어들이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온 건데 내 손으로 키운 자식과 손자에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요. 그 다음 날 저는 곧장 은행과 구청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대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집 소유권 이전 서류까지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제 집을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평생 쌓아온 성과, 내 남은 삶의 터전이 내 가족들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던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의 중심에는 제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손자의 아버지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집 문서를 건드린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히더군요. 며칠 뒤였어요. 제가 은행과 구청을 들락거리며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자의 아버지, 제 둘째 아들이죠. 평소에는 집에 잘 오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더니 의자에 털썩 앉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일은 덮으세요. 괜히 더 키우지 마시고.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집을 통째로 잃을 위기인데 자기 아들이 집 문서를 빼돌려 대출을 잡았는데 덮으라고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아들이 내 집 문서를 훔쳤는데 내가 지금 그걸 덮으라고? 내가 무슨 아버지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 일 내가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시켰다고? 아들은 한참을 뜸 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돈줄이 다 막혔어요. 은행에서도 더는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 집 문서를 생각한 거예요. 잠깐 담보 잡아서 급한 불만 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곧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 내가 친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집을 내 빚 막는 데 쓰겠다고? 그때 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쓰려던 거예요. 곧 갚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울분의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잠깐이라니. 너희가 한 건 절대 잠깐이 아니야. 이미 내 집은 팔아넘기려고까지 했잖아.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짜고서 이제는 내까지 내 평생이 담긴 집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옆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도 살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혼자 사시지만 앞으로도 어머니 혼자만의 집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올 집이에요. 그걸 조금 일찍 쓴 것뿐이에요.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뭐라고 했어? 조금 일찍 쓴 거라고? 너희한테 줄 집이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 집을 준다고 했니? 내 집은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너희한테 한 푼도 넘길 생각 없어. 그러자 아들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결국은 저희 목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자식이라면 부모의 것을 당연히 빼앗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가 숨쉬고 있는데, 그걸 벌써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손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아빠가 괜찮다고 곧 정리된다고 해서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내 아들까지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구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건 더 큰일이다. 얘네가 이미 집 문서를 팔아넘길 준비까지 했다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제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 손으로 경찰서를 찾는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사건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제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차림새가 깔끔하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 맞으시죠? 이 집 곧 제 소유가 될 겁니다. 계약 다 끝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을 당신이 산다고요? 내가 판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태연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 이전만 남았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거든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이 이미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했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자식들이 내 손자가 이 집을 빼앗으려고 나를 등쳐먹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더 큰 음모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제 집을 노린 건 단순히 제 아들과 며느리, 손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제가 가장 믿었던 제 친언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단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언니예요. 남편 먼저 떠나고 홀로 아들 둘 키울 때도, 장사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제 옆에 달려와 손잡아주던 사람이 언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이 믿었죠. 언니는 내 편이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언니만큼은 날 지켜줄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 집 앞에 찾아왔던 낯선 사내가 떠난 뒤 마음이 불안해져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눈물이 북받쳐서 목소리마저 떨렸죠. 언니, 큰일 났어. 우리 집 문서가 누가 몰래 팔아넘기려 하고 있나 봐. 나 어떡해. 그랬더니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동생. 그게 사실은 나도 좀 알고 있던 일이야. 그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뭐, 언니가 알고 있었다고?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더군요.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사정했어. 집 문서를 잠깐만 맡아달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곧 정리된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야. 설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 어떻게 나 몰래 그럴 수가 있어? 내 집 문서를 맡아달라는데 왜 내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게 내 인생인데, 내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언니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내가 알면 더 상처받을까 싶어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나도 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그게 더 큰 배신이야. 내가 누구보다 믿었던 게 언니인데, 언니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칼로 가슴을 찌른 거랑 똑같아. 그제야 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생아, 나도 상황이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 아들이 내 빚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더 믿었던 거야. 나도 돈이 궁했어.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을 듣자 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언니 빚까지 떠안아 준다고 했다고? 그럼 이 모든 게 언니까지 얽힌 일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제야 진실이 보이더군요. 이건 단순히 제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돈이 급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손자, 그리고 심지어 언니까지 얽혀서 제 집 문서를 담보로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달려든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통곡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지쳐 쓰러져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이런 말이 계속 맴돌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다들 나를 짓밟는 거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무너뜨려? 다음 날 저는 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거든요. 언니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언제 언니한테 등을 돌린 적 있어? 내가 힘들어도 언니 챙기려고 했고, 반찬도 나눠주고, 아픈 날 약값도 보태줬잖아.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아? 어떻게 나 몰래 내 아들이랑 손잡고 내 집 문서를 건드려? 언니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나도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내 마음 알지만 나도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언니를 향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니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동생아, 솔직히 말하면 그 집은 내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도 돈 보태줬잖아. 그래서 그 집은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 언니가 그 집에 권리가 있다고? 내 평생 뼈 빠지게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언니가 그걸 자기 몫이라고 우겨?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아들이 부탁할 때 솔직히 마음이 덜컥 흔들렸지. 결국은 우리 가족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부짖듯 소리쳤죠. 그 집은 내 거야. 내 남은 인생의 전부야.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너희는 다 내 피와 땀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놈들이야. 그날 언니와의 대화는 끝내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길바닥을 걸으며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는 못 참아.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을 지키려면 이제는 법의 힘이라도 빌려야 해. 경찰에 가든 법원에 가든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더 큰 세력이 이미 제 집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 세력은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채업자와 브로커들이 제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 줄 몰랐습니다. 단지 제 아들이 사업이 망해서 며느리와 손자가 무모하게 집문서를 건드렸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뼛속까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밤새 고민하다가 동네 슈퍼에 나가 우유를 사오는데 낯선 두 사내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험상궂은 인상, 눈빛은 매서웠고 손에는 담배가 타들어가고 있었죠. 한 사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집 주인이시죠? 이제 곧 우리 사장님 거 되는 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 집이 곧 당신네 사장님 거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내가 비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이미 다 얘기 끝냈잖아요. 담보 잡고 대출 돌린 거, 이제 사채로 넘어가면 우리 사장님께 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괜히 발버둥 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사채업자들까지 끌어들였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였어요. 제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자 결국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담보가 제 집문서였던 거예요. 저는 두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둬요. 그 집은 제 전부예요. 제 남은 인생이에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그때 사내들이 서로를 힐끔 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죠.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집을 빼앗아 가는 건 강도나 다름없어. 사내들이 피식 웃으며 돌아서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된 채로 물었어요. 너 사채업자까지 끌어들였니? 정말 그랬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날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엄만데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니?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간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괜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떨며 외쳤습니다. 너 내가 진짜 사람이니? 내가 너희 밥상 차려주고 용돈 쥐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조용히 있으라고. 내 집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 순간 손자가 울먹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사채업자들,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괜히 거슬렀다간 우리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얼굴을 보면서도 분노와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어.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걸 이렇게 순식간에 내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심지어 손자까지도 저를 말리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경찰에 가면 더 큰일 나요. 우리가 다 망한다고요. 어머니, 경찰에 가봤자 증거도 부족하고 이미 서류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괜히 어머니만 피곤해지실 거예요. 할머니, 제발요. 그냥 이번만 넘기세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제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걸. 내 가족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나를 막아서고 내 등을 떠밀고 사채업자들의 손에 나를 맡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다들 내 등을 돌려도 좋아. 하지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가 지켜. 내 인생은 내가 지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싸움만은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제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고,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과 제 아들을 연결시킨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다르겠지. 늘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집안 문제엔 휘말리지 않으려던 애니까 적어도 큰아들만큼은 내 편이 돼주겠지. 그런데 그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와줬구나. 내 동생이랑 손자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다. 내가 좀 도와주렴.
엄마 혼자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지만 큰아들은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이 일에 연관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너도? 너까지?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동생 사업에 돈을 좀 댔어요. 동생이 곧 큰 계약이 터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돈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동생이랑 한패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집문서를 담보로 잡자는 얘기도 사실은 제가 처음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늘 든든하고 의젓하던 큰아들이, 그 아이가 동생과 짜고서 제 집문서를 담보로 잡자고 제안했다니요. 너까지 날 속였니? 내가 그래도 엄마한테 의지하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먼저 집문서 얘기를 꺼냈다고. 큰아들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빠져나갈 길을 찾다 보니 결국 엄마 집까지 손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내 자식들이 다 이렇게 변했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다들 날 이렇게 짓밟는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언젠가 갚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살고 싶어서? 너희가 살고 싶어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내 인생, 내 노후, 내 집은 너희가 발밑에 짓밟아도 괜찮아? 난 너희 엄마잖아.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자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큰아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차라리 그냥 다 말해버려. 어차피 어머니도 다 아셨어.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 일에 저희 셋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브로커까지 붙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만들었고 계약도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집은 이제 거의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뭐라고? 이미 계약까지 준비됐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다 짜고?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내 집을 팔아넘겼다고? 큰아들은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다 나를 버렸구나. 나는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구나. 이럴 거면 내가 왜 살아왔어? 그때 손자가 다가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도 무서워요. 아빠들이랑 삼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손주라는 것도, 내가 내 피라는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집을 지킬 거야. 끝까지 싸워서라도 지켜낼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믿지 않기로.
그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나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해내기로.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법원에 접수돼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집, 내 인생, 내 전부가 이렇게 빼앗기고 마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기적처럼 작은 희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까지 배신하고 집은 이미 브로커와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려 하고 언니마저 내 편이 아니란 걸 알게 됐을 때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게 작은 빛처럼 다가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녀였습니다. 손녀는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한 양 같던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늘 안쓰럽기도 하고 저 애는 커서도 부모 뜻대로 살다 평생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사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손녀가 제 편이 돼주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불 꺼진 집안에 혼자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손녀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다 알아요. 아빠랑 엄마, 삼촌이랑 무슨 짓 했는지. 할머니 집문서 빼돌린 것도 사채업자들이랑 얽힌 것도 다 들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 내가 다 들었다고? 너 이 애한테까지 들키고. 손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전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억울한 거 알고 있어요. 저 그런 어른들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얘야, 내가 할머니 편이라고? 정말이니?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 혼자서 이 싸움 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지켰는지 저 다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다고요. 그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기에 저는 절대 뺏기게 둘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저는 마치 얼어붙은 가슴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식도 손자도 언니도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가장 연약해 보이던 손녀가 제 편이 돼준 거예요. 얘야, 내 말만으로도 할미는 힘이 난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직 날 믿어주는 내 피가 있구나. 그때 손녀는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 아빠랑 엄마 몰래 은행 통장 내역도 좀 봤어요. 아빠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제가 다 모아뒀어요. 할머니, 경찰에 가져가요. 이거면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동시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증거를 모아뒀다고?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두면 할머니가 집 잃고 쫓겨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어뒀어요. 아빠들이 사채업자랑 통화한 내역도 녹음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욕하면서 집 빨리 팔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다 녹음했어요. 할머니, 이거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손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내가 할미를 살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다. 내가 내 천사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증거를 손에 쥐었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해? 내 자식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손녀가 도와주는데 내가 왜 물러서야 해? 그날 밤 저는 손녀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증거를 경찰에 가져가자. 그리고 법적으로 내 집을 지켜내자. 아무리 내 자식들이라 해도 죄는 죄다. 이젠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손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끝까지 같이 할게요. 할머니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연약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걸. 내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손녀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들들이 알게 되면 손녀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그 걱정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제 아들들과 며느리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거든요. 돈에 미쳐서 사채업자들 손에 휘둘리면서 제 집을 팔아넘기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우연히 손녀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집안은 폭발했습니다. 너 이게 뭐야? 내가 우리를 몰래 녹음했어? 사진까지 찍고? 너 미쳤어. 손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할머니 집 뺏으려고 사채업자랑 짜고.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손녀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고 큰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손녀를 몰아붙였어요. 이 배신자 같은 게 내가 우리를 팔아넘겨 내가 내 부모를 고발하려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몸이 부르르 떨리며 손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해. 내 손녀 건드리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내 집을 빼앗으려 해도 내 피까지 때려 눕히게 두진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희망이야. 내 목숨이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걸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손녀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모아둔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손자가 제 집문서를 빼돌려 사채업자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경찰 앞에서 그 말을 하며 울부짖던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쓰라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손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들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제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한테서 배신당했을 때 저는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것들은 피는 섞였어도 내 등을 칼로 찌르는 놈들이지만 그래도 내 친구는 다를 거야.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아온 벗은 날 버리지 않겠지. 저에겐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도 옆에서 같이 고생했고 시댁과 갈등으로 눈물 흘릴 때도 제 손 잡아준 사람이었죠. 이웃들이 뭐라 해도
내 동생 같은 사람이라며 절대 편들어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후에도 혹시 모를 사채업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나 진짜 무서워 죽겠다.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나 그 사채업자들이 나 해치면 어떡하니,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평생 나한테 해준 거, 이번에 내가 갚을 차례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드디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집 압류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숨 돌리며 친구와 함께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믿기 힘든 말이 들려왔습니다. 식당 뒤편 자리에서 사채업자 2명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러는 겁니다. 아주머니 집건 이제 거의 끝났어. 친구가 다리 놔줬잖아. 그 여자 진짜 대단하더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주머니 약점 다 불어주더라고. 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 다리, 약점. 저는 귀를 의심하며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방금 저 사람들 말 무슨 뜻이야?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 뭔 소리야. 괜히 오해하지 마. 술 취해서 하는 소리겠지.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나 속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믿었는데 결국 이 사람도 나를 팔아넘긴 거구나. 저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가 사채업자들이랑 짠 거야? 내가 내 약점을 넘겨준 거야. 친구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돈에 쪼들려서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조금 쥐어주면서 내 집 것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웅웅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마저 결국 돈 앞에서 날 팔아넘겼던 겁니다. 너까지 날 버리니? 내가 너랑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손 잡아줬는데, 너는 날 이렇게 팔아넘겨.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피도 정분도 다 소용없구나. 결국 사람은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구나. 내 자식도, 내 언니도, 내 친구도 다 날 버렸구나.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족도 혈육도 친구도 다 잃고 그저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다 필요 없어. 다 날 버려도 좋아. 하지만 내 집은, 내 인생은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 끝까지 싸운다. 그게 나 자신과 내 손녀를 지키는 길이다. 그날 저는 손녀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신까지 낱낱이 고발했어요. 경찰관이 놀라며 묻더군요. 아주머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얽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제 자식들, 제 언니, 심지어 제 평생 친구까지 모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집을, 제 인생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그 순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끝까지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제겐 천군만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들과 브로커들이 이미 법정 싸움까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 남편을 떠올리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만 잔뜩 하다 간 사람. 그 사람 몫까지 제가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제게 남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한창 법정으로 넘어가려던 때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되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요? 그 사람 가진 거라곤 허름한 공장 하나 말고는 없었는데요. 병원비로 다 까먹고 나간 줄 알았어요. 수사관이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니요. 이 계좌를 보세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생전에 비밀리에 보험금을 들어놨더라고요. 사망 이후 20년 뒤에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가 딱 그 해예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이가 나 몰래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그리고 올해가 그 시기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그이가 나 몰래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언젠가 내가 힘들어질 걸 대비해 준 거구나.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이 금액이면 사채업자들이 걸어둔 담보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집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마치 죽은 남편이 저를 다시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결국 마지막에 남편이 날 지켜주고 있구나. 그 생각에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는 그 사실을 제 아들들이 먼저 알아챘다는 겁니다. 며칠 후 큰아들과 둘째가 찾아와 대뜸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겨둔 보험금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받을 권리 있어요. 그건 엄마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는 치를 떨며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 돈은 내 남편이, 내 인생이 다 무너질까봐 몰래 준비해둔 거야. 그 돈으로 내 집을 지키라는 뜻이지, 너희 주머니 채우라는 게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우리도 가족이에요. 결국은 우리한테 올 돈인데 괜히 경찰이랑 엮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 돈만 나눠 가지면 사채 문제도 끝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 돈은 너희 몫이 아니야. 내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야. 너희는 이미 내 등을 찔렀어. 내 집도 내 마음도 다 망가뜨렸어. 그런데 그 돈까지 절대 안 돼. 그러자 큰아들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욕심 그만 부려. 결국은 우리한테 줄 돈이잖아. 왜 혼자 움켜쥐려고 해? 저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니야.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 건 용서 못해. 그때 옆에 있던 손녀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아빠, 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빠들은 알기나 해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아빠들이 손댈 자격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손녀가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구세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상황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결국 사채업자들과 다시 손을 잡고 법원에 상속분 배분 청구를 걸어왔어요. 보험금마저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저는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구나. 내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싸워야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저 아이들에게 다 빼앗기지 않게 내 힘으로 끝까지 싸워볼게.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한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울며 매달리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서 내 집과 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법정 싸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피고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와 브로커들까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그날 법정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길 거예요.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편이 있어. 그리고 내 남편도 하늘에서 날 지켜주고 있어. 그 믿음을 안고 저는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 자식들이, 제 언니가, 제 친구가 모두 등을 돌려도 이 집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입에서 제 운명을 뒤흔드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채업자들과 브로커들 모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담보로 잡고 제3자에게까지 넘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에 대한 모든 불법적 권리 이전은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드디어 내 집을 지켜냈구나. 뒤에서 자식들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도 상속권이 있는데 왜 다 엄마 혼자 차지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러자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권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법은 그런 불의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고 손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니? 부모의 것은 내 것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이야. 넌 내 힘으로 내 몫을 찾아라. 남의 인생 빼앗으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내 제 집을 지켜냈으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을 제 손녀와 함께 지켜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손녀와 함께 대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집을 바라봤습니다. 얘야, 봐라. 이 집이 그냥 벽돌 덩어리가 아니란다. 내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곳이고, 내 평생의 고생과 희생이 담긴 곳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머니와 함께 지켜낸 곳이야. 손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집이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담긴 역사예요. 저도 나중에 제 힘으로 제 집을 지킬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지킨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 친구의 배신, 심지어 세상의 냉혹함까지 다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끝내 진실은 드러난다. 피라고 다 같은 피가 아니고 진짜 가족은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다. 희망은 때로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자란다. 제 손녀처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끝내 제 편이 되어준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산은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배신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손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잊지 마라. 진짜 집은 벽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란다. 내가 할머니를 지켜줬듯이 너도 내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란다. 여러분,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배신의 고통은 컸지만 그 끝에서 저는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집 대문 앞에 서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남편이여, 고마워. 손녀야, 고마워. 나는 끝내 지켜냈다. 내 인생, 내 집, 내 존엄을.